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2020년 1회 통합으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다가 같이 시험을 봤네요. 이번에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험이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제가 맡은 지금 첫 번째 과목은 좀 다르지만 다른 과목에서 과거 기출문제 있죠. 개정절의 기출문제에서 대거 출제가 됐고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60% 정도 출제가 돼서 저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5개를 제공해 드렸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제를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목 한번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지 제가 이제 해설을 쭉 달고 있는데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밑에 해설이 좀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 내용은 내년에 이제 책에 들어갈 인쇄될 내용이라서 따로 제공은 좀 어려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화면 보고 쭉 보세요. 자, 우선은 소프트웨어 설계고요. 강 선생님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모듈별 분포도 이런 거 작성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얘네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도 도움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실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기에는 없는 모듈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실기 공부할 때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안 하고 가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행히 이제 시험이 한번 진행이 됐고 작년 2019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합격하셨더라도 그 필기 유효 기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기 공부하실 때 이쪽까지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흐름상 얘네가 들어가야 되나 시험 출제 범위 자체가 필기랑 실기랑 합쳐지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우연히 영상을 보셔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필기를 합격해서 이제 실기 시험이 한 번, 두 번 남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을 좀 공부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GOF, Gang of Four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갱이라고 하는 게 갱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갱이 뭐예요? 집단, 무리 그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 이제 네 분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릭 감마나 리처드 할름, 랄프 존스 그리고 존 브리시데스 이렇게 네 분이 모여가지고 네 명의 떼거리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GOF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행위 패턴의 이제 구분 내 그 디자인 패턴 내의 종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행위 패턴에 속하는 거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이 정도는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 하위에 있는 그 패턴이 또 3가지가 있거든요. GOF의 디자인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하위에 행위 패턴이 10몇 개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죠.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떤 틀을 하나 잡아 놓는 거예요. 재사용하고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개발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 틀을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웹 디자인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요.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틀, 하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GOF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이 있고 얘는 이제 객체 설계 단계 중에서 재사용에 관한 유용한 설계를 디자인 패턴화 한 거고 생성 패턴, 또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중 GOF 디자인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 생성, 2번 구조, 3번 행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시험에 나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성, 구조, 행위 이 3가지를 물어보고 이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고 이 하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를 지엽적으로 내지는 당분간은 않을 거다. 대신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계속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한번 출제가 될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다 외워라?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세요. 자, 우선은 생성 패턴에는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빌더,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스, 프로토타입, 싱글톤 이런 애들이 있고 구조에는 아답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파사드, 프라이웨이트, 그 다음에 플록식
자, 행위 패턴에는 chain of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command, 얘네 따로따로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개행을 하지 않았어요. interpreter, iterator, mediator, memento, observer, state, strategy, template, 메소스, 그 다음에 비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지터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가 찾아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얘네 세 가지고요. 얘네는 뭐 한 3년에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객체 저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객체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가 아닌 객체 단위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현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개략적으로 돼 있는 애들을 실제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지도가 있으면 그 중에 지하철 노선도가 있잖아요. 노선도는 그 지도에 다 박혀 있어요. 노선이 이렇게, 그죠? 철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추상화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그 지도에서 지하철 노선도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얘네들을 추상화하는 단위는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에 또 출제될 거예요. 자, 다음에 객체 저장 에서 클래스들 사이의 부분 전체 관계 또는 부분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그랬어요. 얘는 이제 객체 저장 기법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는 또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에 있는 is number of, 얘는 연관성이나 참조 및 이용 관계래요. 어떤 것들의 멤버, 얘는 멤버고요. 얘는 어떤 것들의 파트, 얘는 그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니까 일반화, 특수화, 클래스 간의 개념적인 포함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parts of 같은 경우는 개체 간의 구조적인 집약 관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멤버, 얘는 연관성, 멤버들끼리니까 연관성이나 참조 및 이용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네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문제는 저는 이거 낼 것 같아요. 다음 중 객체 저장 기법에서 관계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짜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부분 전체, part of whole, 또는 뭐예요? is part of, 여기로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화,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각각 매칭하는 것도 이게 이번 문제였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됐고, 요거 색깔을 어떻게 바꾸더라? 이게 너무 제가 오랜만에 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이에요. 객체 저장 분석 방법론 중에서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 얘를 이용해서 객체 저장 행위를 모델링해서 객체를 식별하고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속성 및 관계의 정의, 서비스 등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얘는 객체 저장 분석 방법론 중에서 뭐예요?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코드와 요돈 기법이에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기사 기출문제예요. 과거 기출문제고 2017년 3회 뿐만 아니라 다수 출제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부치 방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서 우선은 이제 코드와 요돈 방법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 번호, 이거는 지금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1과목을 이렇게 쭉 해설 달다 보니까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3, 4문제 되는 것 같아요. 과거 개정 전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일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애였죠. 그래서 일련 번호를 부양한다 그랬으니까 예, 이렇게 순차 코드 이렇게 됩니다. 뭐 연산 코드나 블럭 코드, 표의 숫자 코드, 얘네가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선은 순차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코드화가 용이해서 이해가 쉽다. 뭐예요? 1, 2, 3, 4, 5, 6, 7, 8, 90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블록은 코드 대상 자료 전체를 계산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분류 단위로 블록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뭐 A-1, B-1, C-1 이런 것을 우리가 블록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 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특정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얘도 사실은 뭐랄까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하나의 그 틀을 의미하잖아요. 큰 틀.
뭐 이 안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얘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응답 시간이나 가용성, 사용률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버 튜닝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설계하는데 서버가 왜 필요해? 아니 웹 개발한다 그러면 서버가 필요하긴 하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과 서버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시험에 또 나올 만한 애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기능에는 다음 중 플랫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비용이 감소된다. 그죠? 우리 디자인 패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미리 정의된 어떤 틀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동일한 플랫폼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플랫폼 기능의 특성화 확인 방법에는 이거 세 가지요. 이런 것들 정말 유치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능 특성 확인 방법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자, 기능 테스트, 사용자 인터뷰, 문서 점검,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네, 이렇게 되고, 성능 측정 항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받느냐, 그 결과를 받느냐는 거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얘를 100을 다 쓸 수 있느냐. 근데 보통은 못 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은 내가 메모리가 이거 8기가 달렸다는데 내가 8기가를 다 쓰는 걸까? 아니요. 시스템 내에 있는 데몬이라고 하는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적어도 8기가 중에 3기가는 써고, 우리는 이제 5기가 정도로 이제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사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간이 있겠죠. 충분한 기간 중에서 뭐 한 달 동안 얘를 얼마나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 항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번 자료 사전에서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 얘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출제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도 엄청 출제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 생략을 의미하는 거는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료 사전의 표기 방법,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는 뭐 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다 같은 직렬에 있잖아요. 엄청 자주 출제되는 애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되고요. 많이 출제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태기를 찍어뒀어. 다음번에는 얘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는, 정의, 얘는 구성, 그리고 얘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태길, 생략, 주석, 얘네 꼭 기억하시고요. 얘도 출제됐는데 비율이 좀 낮아요. 이게 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략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이에요.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 오류를 조기에 검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요구사항 검토 기법은 그랬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검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우선은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동료 검토라고 하는 거는 이 명세서 작성자가 동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야, 니네 생각은 어때? 그럼 이제 딱 보고 얘기하는, 야, 너 그거 틀렸잖아. 이게 이제 동료 검토가 되고요. 워크스루는, 워크는 걷는 거잖아요. 투루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 전에 지나가면서 회의 자료를 줘요. 먼저 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직접 들어가가지고는 그 전에 이제 얘네를 다 검토하겠죠. 그 다음에 회의에서 짧게,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잘못됐던데? 이게 이제 워크스루가 되는 거고, 인스펙션은 이거 감사잖아요. 얘는 전문가가 명세서를 보고, 야, 이제 부장님한테 간 거지. 부장님, 저 이거 여기까지 검토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걸 바로 인스펙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9번이에요. 자, 케이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케이스가 뭐냐면은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동화하는 도구예요. 이것도 시험 개정 전에 엄청나게 출제됐던 애입니다. 이게 연차가 안 써 있는데 너무 많이 출제돼가지고 그냥 뭐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죠. 우선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CAD. CAD는 뭐예요?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거, 디자인을 컴퓨터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요, 그래픽 지원하고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의 전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어 번역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언어 번역은 우리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등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얘네를 지원하는 거죠. 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케이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요거 하나 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오류 수정도 쉽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표준화를 가할 수가 있고 모델들 사이에 모순 검사를 가능하고 자료 흐름도 작성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에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스크럼도 있었고 XP 이거 뭐 다음번에는 스크럼이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여기서의 5가지 가치. 아, 좋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에 아주 적합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XP라고 하는 거,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는 굉장히 좀 빠르고 좀 익스트림하다. 뭐 어떤 놀라운 그런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좀 빠른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의 5가지 가치는 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이렇게 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뭐 이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5가지 가치 중에서 지속적인 테스트와 통합, 반복적 결합 수정들을 빠르게 피드백한다 말고 빠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보기 주고 고르는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저는 출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출제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중에 뭐 도서나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상업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좋은데. 자, DBMS 분석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DBMS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애죠. 이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우선은 얘는 뭐가 있을까? 가용성, 성능, 기술 지원, 상호 호환성,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네트워크 구성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우선은 이제 상식적으로만 봐도 DBMS가 뭔 줄 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을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히포예요. 이것도 옛날 과거 문제고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발음이 하이어러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랬는데 얘가 계층형이에요. 계층형 프로세스 방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개정 전에 여기 보니까 뭐 산업기사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문제라서 이게 넣어놓은 거고 히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됐던 애예요. 그래서 상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얘는요 여기에 있잖아요. 하이어러치가 이게 계층적인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방법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하향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직관성이죠. 뭐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UI 설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출제됐던 범위였기 때문에 또 출제돼요. 자, 그래서 직관성은 딱 봤을 때 이거 뭔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유효성은 이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유용한지 이런 것을 보는 거고 학습성은 사용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느냐 유연성은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게 유연성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 얘네 연결되는 것은 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럼바우 형님 또 나오셨어요. 저희 이제 필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 교수님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서도 간혹 활동을 하십니다.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자,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 절차를 올바르게 이야기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한 회차만 쓰는데 이거 엄청 출제돼요. 이게 과거에 뭐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까지 완전 정말 많이 출제되는 애고 다음에 또 출제됩니다. 당장 다음 회차는 아니어도 다다음 회차, 다다다음 회차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아이예요. 얘는 객체 모형, 이 순서도 중요해요. 이 순서도. 그래서 객체 모형을 동적 모형으로 만들고요. 동적 모형을 기늘 모형으로 만드는 이 절차적인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종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데이터 흐름도 DFD에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얘는 DFD 자료 흐름도 데이터 흐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산업기사 2019년 1회에 나왔는데 사실은 다른 과목에서도 제가 하나만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자동화에도 자주 나오고요. 기사에는 없더라고요. 기사에는 없는데 꽤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흐름도는 자료는 처리를 거쳐서 변화될 때마다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하고, 자료 흐름도의 최하위 처리는 소단위 명세서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처리가 출력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자료 흐름도의 4요소. 우선은 처리,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자료의 흐름, 그리고 자료 저장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단말이 필요해요. 우선 단말은 뭘까요? 얘는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단말이라고 해요. 자료 저장소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료의 흐름은 이 구조 내에서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뭐예요? 접속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저장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 흐름 또는 자료 저장소의 자료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처리는 실제로 이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입력되고 어떻게 출력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딕셔너리가 아니라 만약에 뭐 여기에 있는 스토어나 데이터 스토어라고 나왔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도록 나온 문제예요. 충분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16번이에요. UML의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요거 이제 필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내용인데, 사용하는 기호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UML에서 사용하는 기본 요소에 추가적인 확장 요소를 사용할 때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을 쓰고요. 얘를 쓸 때 우리 스테레오 타입 개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쌍꺽쇠와 비슷한 요걸 뭐라 그래? 길러머시라고 하는 요 놈을 이용한다. 이것도 다다음 회차에 분명히 출제됩니다. 기억하세요. UML에 대한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 범위 내에서 매회 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UML은 여러분 따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는 그랬어요. 미들웨어 중에서 우리 TP 모니터, ORB, RPC, MAM, WAS 이런 애들 우리가 쭉 배웠는데, 여기에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트랜잭션 프로세스 모니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그냥 사실 그냥 준 거지 뭐 문제를. 나머지 이제 ORB는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예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의 요구를 담당하는 브로커예요. ORB. 미드웨어로 코바 표준.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래서 요거 표준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고, 그 다음에 TP 모니터의 장점인 트랜잭션 처리와 모니터 등을 추가로 구현이 가능하다.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은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여 쓰는 방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밑에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제 WAS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다음에 출제가 될 겁니다. WAS. 이번에 이제 1과목에 WAS가 없었는데.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출제됩니다. 우선은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얘를 명세해요. 문서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고, 여기에서 뭐예요? 분석 단계,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은 찾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분석하는 거야.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 제약 설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 요구사항 정의 문서화를 했는데, 설계 명세서 작성은 어디서 할까요? 네, 여기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되는 것들을 해결을 해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뭐 재무과에서 하는 것과 뭐 총무과에서 똑같은 건가? 아무튼 뭐 다른 과에서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걔네를 처리하려니까 둘이서 의견이 달라.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 것을 우리 상충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한 거고, 소프트웨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해결해요.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항을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를 파악합니다.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제약을 설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서 요구사항 정의를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분석 단계다. 자,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중에서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원칙. 이것도 또 엄청 나올 겁니다, 이거. 네, 우선은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규모가 크면은
이게 뭐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창을 끈다든지 하는 어떤 여러 개 한 100개 정도 창이 있는데 걔를 끈다든지 또는 100개 창에 시간을 표시한다든지 또는 아이디를 표시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모듈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를 우리 공통 모듈이라고 해요. 얘를 한번 딱 개발해 놓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를 우리가 공통 모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서브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모듈을 개발하는 거고, 동일한 기능을 재사용해 가지고 기능에 대한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확하고 합당한 값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복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모듈 하나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시간 관련이다 또는 위에 아이디를 표시하는 거다 또는 어떤 뭐 버튼을 만드는 거다 하면 그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그 모듈만 싹 바꾸면 전체 시스템에 쫙 적용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작성 원칙 기억하세요. 이거 또 나온다. 자,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나쁜 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문제를 내기는 다음 중 원칙이 아닌 것은 내기는 좀 어렵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UML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 구조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UML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는 계속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모델링 언어예요. 모델링 언어,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모델링 하는 거예요. 도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말 지엽적이야. 이거 그 필기 강의할 때 제가 이걸 그렸는데 그리면서 야 이걸 낼까 그랬는데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우선은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 이게 두 가지로 되고요.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프로파일, 컴포사이트, 그다음에 오브젝트, 컴포넌트, 디플로이먼트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헤비어, 행위 모델링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다 하는 건데, 야 이걸 또 어떻게 외우냐, 그죠? 얘네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억하시고요. 이 정보 처리 기사나 이 큐넷에서 보는 시험 문제, 시험의 장점은 뭐냐면은 문제 은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솔직히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50%는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번에는 뭐 문제가 UML이 나온다 하면은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간단히 살펴봤고요. 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두 번째 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